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원고를 특별히 작성을 하지는 않았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해 왔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단길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볼 텐데요. 이 지도는 그 독일 지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로브 마우어 해가지고 위대한 벽 뭐 이런 뜻인데 독일어거든요. 우스트 고비 이런 것도 다 독일어라 가지고 독일어로 된 지도다. 이게 비단길을 표현하는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도를 특별히 가지고 온 이유는 지도가 그렇게 뭐 비단길을 정확하게 모든 루트를 다 보여주지도 않고 하지만 그 최대한 많은 도시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비단길을 좀 쉽게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지도라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 천산북로 같은 경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간단히 먼저 읽어볼 텐데요. 보면은 여기 그 만리장성이 지금은 이게 이제 어떤 시기의 지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는 현재는 이제 산해강까지만 그 만리장성이 있고 요 북쪽에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실크로드의 메인 루트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팔미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미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바깥으로 이제 연두색 여기는 본 루트는 아니고 뭐 지류다, 간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쪽은 사실 알레포가 그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안티오키아를 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적 정확하지 않고 동쪽은 대신에 실크로드의 끝을 보통 장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에는 항저우 이만이죠. 이게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서 남경, 뭐 주원장이 발흥한 곳이죠. 해서 이렇게 와갖고 뭐 낙양도 있고요. 장안으로 해서 장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크로드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숙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서주랑 하서회랑 이렇게 좁은 통로 라는 뜻이죠. 이제 하서회랑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안서, 당나라의 안서도보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미, 이제 투르판, 우르무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둔항을 보통 일반적으로 천산북로와 천산남로 그리고 서영남로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둔항을 소개해 드릴 때 옥문관이 중로를 통해서 가는 길에 있고 남관이 이제 남로를 통해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둔항에서 하미로 가거나 둔항에서 투르판으로 가는 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둔항에서 출발을 해서 투르판으로 해서 우르무치로 해서 알마티 이쪽으로 가는 이 천산산맥 텐샨 산맥 북쪽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천산북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쪽 천산산맥 밑으로 가는 요 쿠차, 악수, 카슈가르로 가는 요 천산산맥 밑으로 가는 길을 천산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밑으로, 이 타린문지 밑으로 가는 제일 유명한 이 호탄이 있죠. 호탄 야르칸트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서역남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우르무치까지는 다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라고 해서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역이고요. 여기 알마티부터가 이제 카자흐스탄입니다. 이쪽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키르키즈스탄이 있죠. 그래서 뭐 탕목, 이렇게 타라즈 이렇게 지나서 천산북로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 타라즈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탈라스는 아닙니다.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라스는 요 타라즈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탈라스 강이 있고요. 탈라스는 키르키즈스탄이고요. 이 타라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현재 다르고 이렇게 타슈켄트 여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겠죠. 그래서 사마르칸트 여기도 우즈베키스탄이고요. 부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넘어오면 여기 메르브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와서 니샤푸르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이렇게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바그다드까지 오고 팔미라, 알레포,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플까지 그 서쪽 끝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단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단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동쪽 구역을 동쪽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동쪽 구간을 장안에서부터 둔항까지 중국 상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지역이죠. 이런 좀 금을 그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장안에서부터 둔항까지는 이제 중국 상인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런 길입니다.
아니면 멀게는 카슈가르까지 오가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을 동쪽 구간이라고 하고요. 메르브나 니샤푸르까지 여기를 이제 중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쪽을 서쪽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마다 서로 이제 움직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잠깐 보면 비단길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된 유라시아의 무역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을 특정하죠. 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5세기 중반까지냐, 그 함의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비단길이 사실 그 비단이 유통되는 시기가 이제 그 기원전 2세기부터입니다. 한무제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이 길 자체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비단이 사용되기 훨씬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이 비단길의 존재 자체는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비단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또 길이 있었지만 사실 비단이 이때부터 이 기원전 2세기부터 이 길을 따라서 여기 서역까지 콘스탄티노플 넘어서 그리스나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달하기 시작한 시기가 기원전 2세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단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이후를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 전에는 비단이 여기 유럽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실 뭐 페르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끼리,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끼리, 이 중앙아시아에는 여기 이제 투르크족이 살 테니까요. 투르크족들끼리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비단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면 누가 있죠? 바로 기원전 2세기면은 좀 밑에 내려가면 나오는데요. 114년경에 중국의 한나라의 사절 장건, 한나라 무제가 장건한테 당시에 이제 또 서쪽으로 가서 북쪽에 흉노가 이렇게 있고 남쪽에 한나라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누가 있었나요? 이제 월지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쯤입니다. 월지한테 장건이가 이제 월지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흉노를 협공할 테니까 꼬시고 와라, 월지를,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고 장건이 가다가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흉노한테 끌려가가지고 10년 만에 탈출해서 가봤더니 월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없더라. 그래서 장건이 여기서 이제 본인이 보니까 또 서쪽에 또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명이라는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쪽에 파르티아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고 불렀죠. 안식국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고 그 너머에는 이제 로마가 있었죠. 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가명이 이 대진까지 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파르티아가 이 중국 사람을 여기까지 넘겨보내면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을 우리를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이 이 대진까지 넘어가는 걸 허락치 않기 때문에 가진 못하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장건이 장안으로 돌아와서 무제에게 이쪽 서쪽에 있는 국가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 비단이 이렇게 뚫려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2세기부터를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가 여기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제 서기 15세기 중반까지가 이제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그러면 15세기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특히 145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한 해입니다. 그때가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메메드 2세가 그 제7대 술탄이었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쪽 일대를, 중동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특히 이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당연히 이 동쪽에 동방의 향신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필수 상품입니다. 뭐 고기를 절인다든지 할 때 향신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향신료 무역을 해야 됐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이 막아버리죠. 뭐 세금을 많이 받고 값을 높게 치면서 무역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뭐 바르톨로메 디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곧장 가게 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스페인을 떠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게 이제 15세기니까 이때부터는 이 비단길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를 우리가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이제 비단길의 사용이 좀 제한되면서 사그라들면서
이제 비단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근데 물론 지금도 비단길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다른 그 워릭 볼이라는 뭐 지리학 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사실 비단이 메인이 아니라 그 인도 및 아라비아의 그 향신료 무역이 로마 제국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단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뭐 마르코 폴로나 에드워드 기븐 같은 역사학자들, 뭐 탐험가들이 단 한 번도 이 길을 비단길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탄에서 중국 동부로 이어지는 이 남쪽 구간이 5000년 비단이 아니라 오굴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오굴 운반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호탄이 여기입니다. 호탄 이제 그 서영 남로가 되겠죠. 서영 남로부터 이렇게 두낭으로 가서 중국으로 들어갔던 그 옥이 주로 갔던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크로드보다는 제이드로드, 옥이죠. 옥길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단길이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길이가 이제 6,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동쪽 끝은 장안으로 보는데 서쪽 끝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는 알레포가 그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책은 안티오키아가 끝이다. 어떤 책은 심지어는 콘스탄티노플이 실크로드의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동쪽은 장안이지만 서쪽은 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레포는 시리아고요. 참고로 안티오키아, 이게 안티오크죠. 현재는 안타키아인데 여기는 튀르키예 땅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안타키아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여기가 지금 시리아로 여기까지 해서 시리아 땅이면 딱 좋겠는데 튀르키예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도가 안타키아입니다. 여기 이제 안티오크죠. 영어로 하면.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안티오키아 이렇게 불렀던 곳인데 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시리아 땅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나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쪽을 이제 그 오스만 제국 그 땅을 이제 나눌 때 이때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 둘이 나눠 갖기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리아랑 레바논은 프랑스가 갖기로 하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때 당시는 팔레스타인이겠죠.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 너머에 있는 땅, 그래서 트란스 요르단은 영국 그리고 이라크까지 영국이 갖기로 한 게 이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인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몇 년 후에 로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시리아는 프랑스령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이 땅을 튀르키예에게 넘겨주게 되거든요. 이 과정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안티오키아가 끝이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쪽은 실크로드의 끝이 확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보통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에 있는 장안에서부터 두낭까지를 중국 상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것이 한 사람이 몽땅 다 여기를 거쳐가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인들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 상인들은 대부분 장안에서부터 두낭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 카슈가르까지 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 카슈가르부터 메르브까지는, 여기는 이제 그 투르크족의 활동 무대니까요. 투르크인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메르브부터 멀리 갈 때는 이제 두낭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니샤푸르까지 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투르키, 그리고 이제 그 서쪽은 뭐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던 땅이었는데, 실제로 여기는 단순합니다. 이제 중국 쪽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쪽이나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은 실크로드가 단순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이 중간 지역, 이 투르키스탄, 이 동쪽이 동투르키스탄,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투르키스탄, 이쪽이 서투르키스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르키스탄 지역들이 좀 복잡해서 이쪽을 잘 보면 그 실크로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명을
잠깐 보면은 여기 분항부터 시작해서 우루무치 여기는 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서 중국입니다. 그러다가 알마티 여기 카자흐스탄, 통목 여기 키르기즈스탄, 타라스 다시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여기서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메르부 여기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해서 니샤푸르, 마슈아드 니샤푸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란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카자흐스탄의 바라시오스가 있고요. 요 밑에 이시쿠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흘러내려오는 강이 일리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중앙아시아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시르다리아 그리고 아무다리아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김호동 교수님 책을 보면 그 다리아라는 게 이 파미르 고원이나 아니면 천산 산맥이나 이제 쿨룬 산맥 같은 이런 그 높은 고원에 있는 만년설이, 그러니까 천연 강우가 아니라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하천을 다리아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강을 사실은 아무다리아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도. 옥서스 강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 서쪽에서 볼 때 옥서스 강 너머에 있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트란스 옥시아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하라, 여기가 이제 소그드인들이 여기 주로 살았기 때문에 소그디아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옥서스 강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트란스 옥시아나 무슨 나라가 뒤에 끝에가 이제 NA로 끝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고,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었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그 투르크족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주로 이제 중국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당나라 때 장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중국식 성씨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을 자기네들이 하나씩 붙이게 되는데 그거를 구성호라고 부릅니다. 9개의 성을 가진 오랑캐라고 해서 구성호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사마르칸트의 강씨입니다. 우리가 강씨가 사마르칸트 강씨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라에는 안씨가 있습니다. 원래 안록산, 그 당나라에서 안사이난을 펼치는 이 안록산이 사마르칸트의 강록산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제 부하라 사람한테 이제 재가를 하죠. 다시 혼인을 해서 이제 강씨에서 안록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라에는 안씨가 있고 사마르칸트에는 강씨가 있다. 그래서 이 구성호들이 몰려 살던, 이 소그드인들이 몰려 살던 곳도 있습니다. 요 지역을, 여기를 이제 요쪽을 오르도스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르도스 지방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6호주, 6개의 오랑캐들이 사는 동네다. 그래서 6호주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주나 여주, 색주, 함주, 의주, 계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6호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 트란스옥시아나에 있는 여기는 사막입니다. 키질쿰 사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라쿰 여기도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뭐 천산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쿨룬 산맥, 파미르 고원, 뭐 힌두쿠시 산맥, 여기 밑쪽으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사막인데 여기 이란의 다슈테카비르 사막입니다. 우리가 소금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다슈테 루트 사막입니다. 이제 다 이란이죠. 이렇게 해서 비단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비단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사실 그 19세기 이전에는 없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냐 하면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뭐 탐험가라기도 한 그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요 사람이 1877년에 자기 책에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뭐 사용되어 오기는 했다. 다만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그 비단길을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서역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차나 말이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차마고도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페르시아 사람들은 카라반이라고 불렀죠. 카라반이 이제 대상, 무리 대자를 써가지고 상인 무리죠. 왜냐면은 어디든지 가다가 그 유목민들의 약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면 여길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림 같은 거 보면 낙타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가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들을 카라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카라반이고, 그 대상들이 묵는 숙소를 카라반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비단길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비단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혹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한번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